손녀, 연우가 낯선 남자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가을 오후였습니다. 놀이터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마시며 손녀 연우가 그네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오후였죠. 일주일에 한 번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연우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연우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반갑게 달려가다니. 서둘러 뒤를 쫓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놀이터 입구에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고 연우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얼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 30년 전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꿈일까요? 환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자가 연우를 내려놓고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저는 그의 왼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에 길게 파인 흉터. 그 흉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공장 사고로 생긴 정호의 흉터였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0년 전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늙은이의 착각에 불과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흉터, 모든 게 30년 전의 정호를 떠올리게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오늘 아저씨 만났어요. 저번에 봤던 그 아저씨요. 미영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놀이터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다고, 그 사람이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고, 그리고 그 이름을 꺼냈습니다. 정호. 30년 전 사라진 남자의 이름을. 미영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 아저씨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도 알지. 하지만 내가 확실히 봤다. 얼굴만이 아니었어. 손에 있던 흉터까지. 정호의 흉터와 똑같았어. 더 충격적인 건 연우의 말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이름 알고 있었어요. 연우야, 많이 컸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족만 아는 정보들을 그 남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연우 데리고 놀이터 가볼게요. 그 사람 또 나타나면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속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1993년 겨울, 눈이 내리던 밤, 제가 40대였을 때입니다. 저는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호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그래서 더 소중했던 사랑. 어린 딸 미영이를 혼자 키우던 저에게 정호는 빛과도 같은 존재였죠. 문이 열리고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호는 이상했습니다. 순자야, 나 곧 떠나야 할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우는 가족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복잡한 일이라고 지금 당장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돌아오기는 하는 거냐고. 정우는 대답 대신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절대 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내가 모든 걸 정리하고 반드시 돌아올게.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정우의 목소리에서,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망을. 정우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밤, 그의 뒷모습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정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신원 확인이 늦어져서 이미 화장된 뒤였으니까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아픔을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어요. 딸을 키우고 손주를 돌보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기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을 오후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앨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던 앨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날의 저와 정우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 행복했던 순간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제 손이 멈췄어요. 정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남자의 얼굴과 비교했죠. 너무 닮았습니다. 아니, 거의 똑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야, 정말 너였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정우는 30년 전에 죽었어요. 저는 직접 사망 신고서를 받았고 화장된 유골함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그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날 저는 다시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풍경. 하지만 제 눈에는 어제와 다르게 보였어요. 저는 남자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바로 그때 개를 산책시키던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여기 계셨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정장 입은 남자를 봤냐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다고 저쪽 나무 근처에 한참 서 있더라고 했어요. 20분, 30분쯤 계속 놀이터 쪽을 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검은색 차를 타고 왔었다고, 고급차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서 있었다는 나무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놀이터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연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얼마나 오래? 왜?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놀이터 관리소로 향했어요. CCTV를 확인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하지만 관리인은 단호했습니다. CCTV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다고, 경찰 요청이나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간청했습니다. 손주가 위험할 수 있다고, 정말 급한 일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관리인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어요. 저는 실망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떻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저와 미영이, 연우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미영이가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연우야, 그 아저씨 누구야? 어떻게 알게 됐어?
저번 주에 놀이터에서 봤어요. 제 이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연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우야, 많이 컸네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해 라고도 했어요. 3월 15일이지? 라고 했어요. 저와 미영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연우의 생일은 3월 15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아는 정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보리차 좋아하시지? 라고도 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리차. 제 작은 습관. 매일 아침 보리차를 끓여 마시는 습관. 30년 전 정우만이 알고 있던 아주 사소한 일상이었어요. 어떻게 그 남자가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미영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고, 혹시 스토커가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토커라면 이렇게 온화하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연우가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저씨가 나 어렸을 때 아팠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입원했을 때 많이 무서웠지? 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얘기는 가족밖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연우가 3살 때 폐렴으로 입원했던 일. 그리고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정우가 병원에 와줬던 것을,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정우가 위로해줬던 것을.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정우는 이미 없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대체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정우와의 추억을 되살렸어요. 젊은 시절의 웃음, 함께 걸었던 거리, 손을 잡고 찍은 사진들. 모든 게 아련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연우가 들어왔어요. 목이 마르다며 물을 마시러 왔다가 제가 보고 있는 앨범에 호기심을 보였죠. 연우가 앨범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 아저씨잖아요. 놀이터에서 본 아저씨요. 똑같아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연우가 가리킨 사진 속에는 젊은 정우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똑같은가? 아니면 아이의 착각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봤으니까요. 그 남자와 사진 속 정우가 얼마나 닮았는지.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전 사라진 사랑을, 돌아오지 않은 약속을. 할머니의 옛 친구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남자의 얼굴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미영이와 함께 다시 놀이터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영이가 앞장섰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관리인을 설득했죠. 결국 관리인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딱 5분만이에요. 그리고 녹화는 안 돼요. 작은 방 안 여러 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관리인이 3일 전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화면에 저와 연우가 나타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 연우가 그네를 타는 모습, 그리고 연우가 갑자기 달려가는 장면.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주세요. 화면이 정지했습니다. 남자가 연우를 안아 올리는 순간,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이었어요. 저기 손에 뭔가 있어요. 확대된 화면, 남자의 왼손 손등에
긴 흉터가 보였습니다. 제 숨이 멎었어요. 그 흉터. 30년 전 정호가 공장사고로 입은 흉터. 길고 깊게 파인 결코 잊을 수 없는 흉터. 정호의 흉터야. 틀림없어. 미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3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하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에 대해 아는 모든 것, 기억나는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미영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 아저씨 가족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동생이 있었어. 쌍둥이 동생.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쌍둥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정민이었다고,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다고 말했죠. 정우는 가족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이 정우 아저씨의 동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면 얼굴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미영이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신문 기록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앞에 앉아 1993년 신문을 뒤졌습니다. 정우가 세상을 떠난 그해 12월의 신문들. 미영이가 작은 기사를 발견했어요. 경기도 화물차 전복사고. 1명 사망.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정호 43세. 화물차 전복사고로 사망. 신원 확인까지 3일 소요. 그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미영이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기 동생 이름 나와요. 이정민, 정민, 그 이름. 미영이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민에 대한 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민이 지금 나타난 거라면 왜 30년이나 지난 지금 나타난 걸까요? 며칠 뒤 평범한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따라왔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미영이는 저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미영이는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연우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거 봐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연우야, 조심히 지내. 곧 다시 만날게. 아저씨. 저와 미영이는 얼어붙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책가방에 들어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봤어요. 글씨체, 낯익은 필체. 30년 전 정우가 쓰던 글씨체와 똑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연우와 함께 다시 놀이터에 나갔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헛수고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이터 입구를 바라봤어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걸어갔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이 담긴 미소였어요.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렸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요. 당신 정호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저는 정호가 아닙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왜 우리 손주를 지켜보는 거예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내일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고, 지금 당장 말하라고.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 하지만 마실 생각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는 천천히 다가와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민이죠?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정우가 쌍둥이 동생이 있다고 했었다고.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정민입니다. 형의 동생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는 정말 죽은 거예요? 네. 형은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정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제가 형을 죽인 겁니다. 저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민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30년 전 그들의 집안은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폭력, 끊이지 않는 빚. 형 정호는 항상 동생 정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다고 했어요. 정민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형과 함께 도망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호는 동의했다고 합니다. 두 형제는 화물차를 얻어 탔어요. 빗길이었습니다. 화물차가 미끄러졌고 전복되었습니다. 형은 저를 먼저 밖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울먹이며 들었습니다. 정민은 계속했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 대신 죽었다고, 자기가 형을 죽인 거라고.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 뒤로 계속 숨어 살았어요. 형의 죽음을 대신할 수도 없고 당신 앞에 나타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했어요. 정민은 말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정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순자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순자 딸, 그 아이 잘 자라는지 봐줘. 내가 못 지켜준 가족, 내가 대신 지켜줘.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우리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형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정민은 계속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당신과 손주를 봤어요. 놀이터에서, 멀리서 매주 일요일마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연우가 백화점에서 미아가 됐을 때 우연히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했어요. 미영이가 말했었던 누군가 연우를 찾아줬다는 이야기. 정민은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숨어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형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호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30년은 너무 길었어요. 정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정호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한 거, 이제라도 지킬 수 있어요. 당신은 정호의 동생이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정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 30년간의 죄책감, 30년간의 고통이 모두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미영이와 연우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했지만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왔고 뒤에 정민이 따라 들어왔어요. 미영아, 인사해. 이분은 정호의 동생. 정민이야.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달랐어요. 아저씨 왔어요. 정민이 연우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미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가족으로 맞아주자.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미영이, 연우, 그리고 정민.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아저씨, 맨날 올 거예요? 정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우는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아저씨 있으면 좋다고. 정호 아저씨 많이 닮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정호인 줄 알았어. 정민은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정호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당신을 통해서라도 정호를 느낄 수 있으니까. 정민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영이가 밥을 떠주며 말했어요. 많이 먹으라고, 오늘부터 자주 와야 한다고. 연우가 정민 옆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30년 만에 정호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와 정민은 정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묘비. 이정호 1950년부터 1993년까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꽃을 놓았습니다. 정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형, 저 왔어요. 30년 만에 형이 부탁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호가 보고 있을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형,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저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정호가 원했던 세상, 그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이 순간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정호와의 마지막 밤을. 순자야, 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하면 저는 그의 입을 막았었죠. 그런 말하지 말라고. 정호는 저를 안았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것만 약속해줘. 행복하게 살아줘. 저는 울먹였어요.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정호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사랑이 동생을 통해, 가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정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연우와 놀아주고 저와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도 네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민이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형이 남긴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우가 남긴 거라고요? 정민은 설명했어요. 사고 나기 전에 자기에게 맡겼다고, 혹시 내가 못 돌아가면 순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순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모두 너와 함께였다는 걸. 내가 웃는 모습, 내가 날 바라보던 눈빛, 내가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내겐 선물이었어. 이제 난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행복하게 살아줘. 미영이를 잘 키워줘. 그리고 언젠가 날 용서해줘. 항상 사랑해. 정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영이가 저를 안았어요. 정민도 눈물을 흘렸고 연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평온했어요. 30년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정우의 마지막 말을 들었고 그의 동생을 만났고 그가 지키고 싶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와 연우 그리고 정민이 함께 놀이터에 나왔습니다. 연우가 그네를 탔어요. 저와 정민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주 올게요. 형이 부탁한 대로 곁에서 지켜볼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는 정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도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정호가 원했던 거예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아저씨, 같이 놀아요. 저와 정민이 일어나 연우에게 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큰 식탁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저와 미영이, 연우, 정민. 그리고 식탁 한쪽에는 정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음 주하계에 올 거죠? 당연하지. 꼭 참석해야지. 정민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순자 씨,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젠 평온해요. 형도 기뻐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히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정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정호야, 다 괜찮아졌어. 정민이도 이제 웃을 수 있게 됐고, 연우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가족,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들 모두 소중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저 멀리 정민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민에게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지를 떠났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텅 빈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아무도 없지만 어딘가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를 지키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도 죽음을 넘어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을 기다린 진실의 이야기. 시간을 거슬러 돌아온 얼굴 뒤에 숨겨진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 정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민을 통해, 연우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그리고 저는 이제 평온합니다.